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망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한 챕터를 선택했고요. 그 절망이라는 감정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소설이 한 권 있겠죠. 네, 바로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장벽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조금 그런 어두운 이야기일지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자살이다. 오랜 수감 생활을 끝마치고 출소하는 그 찬란한 날, 동틀 무렵에 한나 슈미치는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그녀를 위해 새 출발을 준비하던 미하엘 베르크에게는 죽어서야 묻힐 수 있는 의혹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영화 더 리더의 원작으로 유명한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어느 연인들의 애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슨 일로 자살한 것일까? 이제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삶이 열리려는 그 시점에서 한나가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 수감 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일까? 자유로운 삶이 어떤 무게를 주었기에 한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문들이 작중 화자인 미하엘로 하여금 21살 연상의 여자 한나와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회상하도록 만든 동력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말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황달에 걸려 허약해진 15살 소년 미하엘이 우연히 36살 한나를 만나면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를 보인 미하엘과 우연히 마주친 한나가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것이다. 그런데 동료 여학생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성숙한 여인의 녹익는 성적 매력 앞에서 미하엘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다. 미하엘에게 여자를 가르쳐준 한나는 소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소년과 미지 성숙한 여인 사이의 사랑은 묘하게 전개된다. 책 읽어주기, 샤워하기,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갑자기 사라진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9년이 지나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재판장에서였다. 당시 21살 법대생이던 미하엘은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법정을 방문했는데 한나가 피고인으로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미하엘은 과거에 몰랐던 한나의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 알게 된다. 한나는 글을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나에게 그것은 절대로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한나는 자신의 약점이 들통날까봐 유대인 수용소 학살과 관련된 보고서를 자신이 썼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도 함구했을 정도였다. 그를 모르는 한나가 그 보고서를 썼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한나는 필적 감정을 받아야만 했다. 한나에게 그 일은 바로 자신에게 과중하게 부여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 갈림길에서 한나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 과도한 형량을 무릅쓴 한나가 측은했던지 미하엘은 1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그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보낸다. 직접 책을 읽고 녹음한 것들이다. 한나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소년 시절 자신의 사랑에 대한 추억 때문인지 어쨌든 미하엘은 계속 한나에게 책 읽어주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녀의 비밀을 모른 채 하면서 말이다. 비록 카세트 테이프일 망정 책을 읽어주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지속된 지 4년째 미하엘은 어린아이와 같은 필체로 쓰인 한나의 편지를 받는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라고 쓰여진 편지였던 거죠.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문맹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미하엘은 그녀에게 답장을 보내기는커녕 계속 녹음 테이프만을 보냈다. 미하엘은 감지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나는 법정에서도 느끼지 않았던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된다. 자,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절망이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공포에서 절망이 생긴다. 라고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절망을 정의합니다. 네. 의심의 원인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확실한 아주 명료한 상황 앞에서 어떤 슬픔이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예측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 절망은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우리의 목을 조인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느꼈던 절망의 실체다. 그녀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극도로 두려웠다. 그래서일까? 한나는 문맹에서 벗어나려고 절치부심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자신이 결코 문맹이 아니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미하엘에게 짧은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하엘은 그녀에게 답신을 하지 않고 녹음 테이프만 계속 보내면서 그녀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미하엘은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문맹이라는 것이 폭로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보다 더 큰 절망이 한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이제 미하엘은 자신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치부가 모두 공개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미하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한나가 자살한 뒤 찾아간 교도소에서
담당자는 미하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나는 당신이 편지를 써주기를 정말로 고대했어요. 그녀는 오직 당신에게서만 우편물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나누어 줄 때면 그녀는 나한테 온 편지는 없어요? 라고 물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지 않은 소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왜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그렇다. 미하엘로부터 단 한 통이라도 편지를 받았더라면 한나가 자신을 자살로 몰고 간 그 절망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나에게 그의 편지는 자신이 문맹이었던 어두운 수치심을 영원히 덮어주었을 선물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 소설은 주인공 미하엘이 한나를 만난 소년 시절부터 한나가 죽은 후 중년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년 시절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회상한 소설인데요. 소설의 말미를 보면 미하엘은 아직도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 의아해 하는 것 같다. 정말 그는 한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 남자는 자신과 몸을 섞은 첫 여자를 잊지 못하는 법이다.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한나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떠난 뒤에도 소녀는 자신이 만난 모든 여자를 한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결혼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게르트루트와 함께 지낼 때 예전에 한나와 함께한 것과 비교하는 일을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게르트루트와 포옹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이나 감촉, 그녀의 냄새와 그녀의 맛, 그것은 내가 찾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래, 나는 한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율리아가 5살 나던 해에 우리는 이혼했다. 네, 소설 속 한 문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첫사랑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평탄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면 수감된 한나에게 책을 낭송한 테이프를 보내주었을 당시 미하엘의 상태에 그 해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미하엘이 아내와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록 아내와 좋게 헤어졌지만 홀로 된 그를 지배하던 감정은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느낌이었다. 수감 중인 한나를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자기 모습이었던 책 읽어주는 남자의 역할을 다시 맡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그것은 한나가 문맹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써 문맹을 탈출하여 편지를 써 보냈을 때 미하엘이 그것을 무시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는가? 미하엘로서는 한나는 문맹이고 자신은 책 읽어주는 남자로 계속 남고 싶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려는 그의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책 읽어주기, 함께 샤워하기, 그리고 격정적인 사랑 나누기, 마지막으로 함께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기, 청소년 시절 그 흥분과 설렘의 기억을 되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과거에 그녀가 자신을 씻겨주고 자신을 품에 안아주었던 것,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무슨 종교 의식인 것처럼 외로움에 빠져 있던 미하엘은 녹음기로 책을 읽어 녹음했던 것이다. 그는 문맹에서 벗어난 한나를 부정했던 것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하게도 그는 현재의 한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한나를 절망으로 몰고 가 죽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미하엘 본인이었던 셈이다. 그가 끝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여기까지가 소설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아마 이 책보다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제목이 영화 더 리더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굉장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소설이었고,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스토리에 한번 놀랐었던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알게 된 이후에는 나치 상황에서 어떠했는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구나. 나치 상황에서 어땠는지 또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그 시대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벌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참 안 할 수 없는 과정이죠. 건너뛸 수 없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인간의 오류들이 있었는가 그런 관점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 여주인공,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본다고 하면 지금 오늘 강신주 박사님이 짚어내신 그런 맥락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글을 못 쓰던 시절에, 글을 모르던 시절에 문맹인 상태의 한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를 깨우친 이후에 그녀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 그러면서 그녀에게 발생한 그 굉장히 그녀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그것이 컸던 만큼 고스란히 고통이 되어 왔던 고통으로 될 수밖에 없던 그 재회, 그 어린 소년과의 다시 9년 후에 재회, 9년 10년 그 이후에 재회. 운명은 가혹해요. 그녀에게 가장 행복함을 가져다 준 그런 대상이 그를 또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도 그런 사랑이라도 줬던 사람이 그런 절망을 안겨주면 뭐 쌤쌤인 셈치고 좀 다행일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그죠? 어쨌든
그녀 한 사람의 개인사적으로 또 이 스토리를, 이 영화를, 책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이제 그녀와 그의 아주 그 섬세한 하고 치밀한 심리 묘사, 이런 것도 압권인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알게 됐어요. 이 언어라는 것, 그 글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성찰한, 언어 철학하는 사람들이라 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맥락에서 이 한나와 미하엘 간의 이 관계를 보면 또 굉장히 묵직하게 이 와닿을 수 있는 게, 무게감 있게,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그 어떤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 언어학적으로 어떤 이 중요한 언어라는 것의 의미, 언어, 문자라는 것의 의미, 이런 것의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책에 을 다각도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책 굉장히 스토리가 주는 강렬함도 있었지만, 굉장히 괜찮은 소설이구나, 멋있는 영화구나, 어쩌면 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영화,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로서의 재미, 끝내 명확하게 그녀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고, 음, 이 미하엘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채로 마감하는 그 엔딩도 또 좋았고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아주 좋은 소설,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한나가 느꼈던 그런 마음이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도 죽지 말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그 사실이, 그 언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님 중에서는 그런 본인이 감추고 싶은 트라우마랄지 핸디캡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작가를 좀 알아보기로 해요. 베른하르트 슐링크, 이름도 멋있네요. 독일 이름 같기도 해요. 독일 작가 맞네요. 예. 영화 더 리더의 원작으로 널리 알려진 책 읽어주는 남자는 독일 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1995년도에 출간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회피하고 방어하고 숨기고 위장하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수치심, 절망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이자 한 소년의 성적 모험을 다룬 성장 소설이다. 책 속의 문장 좀 읽어볼까요? 나는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로 마음먹었다. 거기에는 내가 습득한 남성다움을 남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한몫했다. 괜히 의수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힘이 넘치고 남보다 우월하다 느꼈으며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이러한 힘과 우월감으로 대하고 싶었다. 책 읽어주는 남자는 또한 동시에 나치시대 청산이라는 묵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작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화자는 부모 세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나는 아버지가 스피노자 강의를 개설한다고 공고했다가 대학에서 철학 강사 자리를 잃고 도보 여행 지도와 여행 책자를 만드는 한 출판사의 편집 주간 일을 하면서 자신과 우리 식구를 전쟁의 수용돌이에서 구해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까지 수치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수치의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그들을 고발한 내용은 그들이 1945년 이후에도 그들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의 존재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네. 정말 그 전후 세대들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전쟁 세대에 대해. 꼭 그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이 화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슐링크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또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그 시대를 그렇게 곱씹어 보는 그런 태도를 저희는 높이 샀죠. 독일의 그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책임감, 아무튼 뭐 뒤처리는 일본에 비하면 매우 훌륭했었던 것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작가 자신은 헌법재판소 판사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대 교수를 지냈고 엄청나신 분이네요. 작가의 아버지는 신학대 교수였다가 나치 시절에 해직당한 뒤 목사로 활동했었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지 저는 그게 좀 호기심이 일어요. 이 작가에 대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좀 동질감이 조금은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우리 강 박사님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해고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고될 수도 있다. 갑자기 웬 느닷없는 해고 얘기일까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얼마 전 상사가 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지만 돌아가는 회사 사정이 영 불안하기만 하다. 분명 감원이 있을 것 같은데 내게 새로운 일을 맡겼다는 것은 내가 해고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맡겨진 일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혼미하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존재하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 미래에 대한 어설픈 기대 혹은 불안한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극적인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느다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예상했던 비극이 빨리 오지 않자 희망의 동아줄은 더 튼튼한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우리는 그 동아줄을 더 집요하게 움켜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비극이란 있을 수도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다. 자기중심적인 판타지를 견고한 성곽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 절망은 강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판타지의 성곽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 기대고 있던 우리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테니 말이다. 절망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비관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다.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비관론을 품고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인가. 네, 이렇게 매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직 뭔가 명확지 않은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완벽한 존재라는 건,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있기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뭐 하나는 충족이 돼도 또 다른 뭐 하나가 불충족하고 해서 뭔가 우리는 계속 불안전한 상황에 주로 놓이게 됩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게 극단적인 결정으로 가기도 쉽고 또 꼭 그런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튼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행동이나 변화가 수반돼요. 근데 그러면 그 앞에서 나를 직전에 그 괴롭혔던 그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건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새로운 비슷한 유형의 아니면 또 새로운 더 큰 유형의 어떤 새로운 그런 고통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또 다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간 곳에서도 또 다른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근데 불확실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불확실성을 직시하고 마주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게 곧 그만큼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만큼의 성장이 본인에게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불확실성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즐겨보는 것, 그것에 충분히 빠져보는 것, 그럼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 박사님이 하신 말도 같은 맥락이 조금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은 희망이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설 속의 한나처럼 그런 한 줄기 바램, 뭔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미하엘이 본인이 문맹이라는 이였었다는 것을 몰랐어야 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희망의 끈이 놓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순간, 절망,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순간은 어쩌면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가 너무 졸립지 않으셨나요? 전 사실 알레르기 약을 먹었더니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너무 졸립고. 그렇지만 한편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들어와서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또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물러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